에이, 그냥 체한 것 같구만. 그놈의 엄살은. 심장이 터질 듯해 숨조차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저를 보고도 며느리는 엄살이라며 119조차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철컥. 그렇게 며느리가 나가고 들린 문잠금 소리,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 바닥을 기어 문고리를 잡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대로 죽어버리기를 바라며 이 방에 저를 가두었다는 것을.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하늘이 도운 덕분에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제가 준비한 살 떨리는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이 된 김은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로 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피를 나눈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치열하게 살았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겪은 이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안방에서 TV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급하게 먹은 저녁이 체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 제 가슴을 있는 힘껏 쥐어짜는 것 같은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와서 저는 부엌 쪽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소정아 아가. 며느리 소정이가 부엌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하는데 왜 자꾸 부르세요? 아주 귀청 떨어지겠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 119 좀 불러줘, 제발. 소정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빤히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또 엄살 부리시네요? 어제도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 갔는데 멀쩡하다고 했잖아요. 이번은 진짜야. 정말이야. 몸이 이상해. 진짜 숨을 못 쉬겠어. 왼쪽 팔이 저릿저릿 마비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꽉 막혀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소정이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매번 이러시면 저도 진짜 힘들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소정아, 제발 병원에 전화 좀 해다오. 119 좀 불러줘. 에이, 그냥 체하신 거라니까요. 한숨 주무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소정이가 억지로 제 팔을 잡고 침대 위로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침대에 털썩 주저앉자마자 가슴을 찌르는 통증이 더 심해졌죠. 그러더니 소정이가 안방 문고리를 잡고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푹 쉬세요. 어머님, 저 설거지 마저 해야 하니까 귀찮게 부르지 마시고요.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문 밖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걸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저는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듯 일어나 방문으로 기어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돌려보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정아, 문이 안 열려. 문 좀 열어줘. 소정아. 아무리 소리쳐도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벅저벅 복도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쿵 하고 소정이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움켜쥐고 침대 옆 협탁으로 비틀비틀 다가갔습니다. 내 전화기가 어디 있더라?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서 서랍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서랍을 열고 휴대폰을 꺼내 들고 더듬거리는 손가락으로 간신히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오영석 비서. 죽은 남편이 사업할 때부터
우리 집안일을 도맡아주던 충직한 사람입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신호음이 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오비서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비서님 살려주세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오비서님.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다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제 말 들리세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비서가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제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났습니다. 툭!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너머로 오비서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개미 소리처럼 작게 들려왔습니다. 굳게 잠긴 문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신이 점점 아득해졌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건가? 억울해서 눈도 못 감겠는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데 그 생각이 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오영석 비서에게 그 이후의 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전화를 끊지 못한 오영석 비서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쿵 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는 섬뜩한 정적만 흘렀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김은자 사모님, 대답 좀 해보세요. 오비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비서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진 것 같습니다. 위급 상황입니다. 빨리 좀 가주세요. 주소를 불러주고 오비서는 겉옷도 챙기지 못한 채 차키만 집어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오비서 집에서 제가 사는 곳까지는 차로 2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서는 쥐 죽은 듯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오비서가 헐레벌떡 뛰어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안에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이 없는데요. 어떻게든 열어야 합니다. 지금 위급합니다. 구급대원이 장비를 꺼내 문을 강제로 열려는 찰나 안에서 불이 탁 켜지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정이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무슨 일이세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안에 쓰러진 환자분이 계시다고 해서요. 구급대원들이 신발도 벗지 못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오비서도 구급대원들을 밀치듯 하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사모님 어디 계시냐고요? 오비서가 소정이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들 이러세요? 안방에서 주무시는데요? 오비서는 안방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철컥.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문 열쇠 어디 있습니까? 당장 가져오세요. 소정이가 당황한 척 허둥지둥 거실 서랍을 뒤져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 제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들어 제 상태를 살폈다고 해요. 맥박이 너무 약합니다. 호흡도 불안정해요.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오비서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소정이는 현관에 멍하니 서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떠나는 구급차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심전도 그래프를 보더니
간호사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골든타임 놓치겠어요. 당장 스텐트 시술 준비하세요. 저는 가물가물한 의식 속에서 응급실 천장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휙휙 지나갔던 것 외에 그 이후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오비서는 중환자실 밖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무렵 복도 저 끝에서 태환이가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오비서님, 엄마는요? 엄마 어떻게 되셨어요? 태환이가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오비서가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갑자기 수술이라뇨? 사모님께서 제게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전화가 끊겨서 제가 신고하고 달려왔습니다. 태환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비서는 태환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소정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소정이가 울먹이는 표정으로 태환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님 괜찮으셔? 아직 수술 중이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소정이가 오비서를 힐끗 쳐다보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어요. 자다가 시끄러워서 나와보니 갑자기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서 오비서는 소정이를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사모님이 안방에 쓰러져 계실 때 며느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조용하셔서 주무시는 줄 알았죠. 그럼 안방 문은 왜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까? 소정이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님께서 피곤하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습관처럼 잠갔나 봐요. 오비서는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태환이가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네, 제가 아들입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혈관이 거의 꽉 막혀 있었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성공했지만 정말 위험했습니다. 1시간만 늦게 오셨어도 장담 못했을 겁니다. 태환이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마취 깨고 의식 돌아오시려면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고 세 사람은 중환자실 투명 유리창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오비서는 창문 너머로 각종 기계 장치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비서는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으스러져라 불끈 쥐었다고 합니다. 나흘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저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새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고 코에는 답답한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온몸에는 주렁주렁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삐삐 하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목을 죄는 듯한 통증을 참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한 구석 의자에 오영석 비서가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으흐. 제 신음소리에 오비서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깨어나셨습니까? 정신이 좀 드세요? 오비서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오비서 나.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바로 간호사 부를게요. 간호사들이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했고 곧이어 담당 의사 선생님도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저와 오비서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오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오비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사모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비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비서가 제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모님,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은 왜 잠겨 있었고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방치했어요. 네, 방치라니요?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죽을 것 같다고 했는데 엄살 피운다며 그냥 쉬라고 했어요. 오비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갔어요. 밖에서요. 뭐라고요? 오비서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안방 문을 밖에서 잠그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아무리 열려고 해도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오비서가 주먹을 부르르 떨며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오비서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사모님, 오비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고의입니다. 살인 미수나 다름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저는 오비서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오비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태환이 명의로 된 공동계좌들 전부 동결시켜 주세요. 오비서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이십니까? 네, 내 동의 없이는 10원 한 장도 못 쓰게 꽁꽁 묶어주세요. 당장요. 알겠습니다. 은행 문 열리자마자 바로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태환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렸어? 괜찮은 거야? 태환이가 제 침대 옆으로 달려와 제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엄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 왜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해? 저는 태환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의사 선생님이 뭐래? 이제 괜찮은 거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환이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정말 다행이야. 하나님이 도우셨네. 그때 오비서가 싸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환 씨, 사모님께서 지금 많이 피곤하십니다. 나가서 좀 쉬게 해드리시죠. 아, 네, 엄마 푹 쉬어. 나중에 다시 올게. 태환이가 쭈뼛거리며 나가자마자 저는 오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꼭 부탁해요. 늦으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영석 비서는 은행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김태환 씨와 김은자님 공동 명의로 된 계좌들 전부 거래 정지 신청하러 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공동 명의인 본인이 직접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대리인입니다. 여기 김은자님 인감이랑 위임장 있습니다. 오비서는 제가 만약을 대비해 미리 작성해 두었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의 타자 소리와 함께 계좌 동결 절차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제 공동 명의인 김은자님 동의 없이는 입출금 거래가 전면 불가능합니다. 오비서는 제 병실에 들어와 귓속말로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모든 계좌 동결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못 건드립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태환이는 병원 지하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려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 잔액 부족이라고 뜨는데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매점 직원이 다시 카드를 긁어봤지만 기계에서는 삑 하는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카드 정지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태환이가 당황해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는 현금 인출기 앞으로 가서 카드를 넣었습니다. 현금을 인출하려고 버튼을 눌렀지만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만 떴습니다. 거래가 제한된 계좌입니다. 태환이가 지갑에 있는 다른 카드를 꺼내 쑤셔 넣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태환이는 급하게 병원 안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제 계좌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카드고 통장이고 다 먹통인데. 은행 직원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동명의인 분께서 거래정지 신청을 하셨네요. 모든 출금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누가요? 공동명의자 김은자님께서 본인 확인 절차 거쳐서 정지 신청하셨습니다. 태환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돈을 한 푼도 못 쓴다는 겁니까? 당장 급한데? 네, 공동명의인 분이 직접 오셔서 해제 신청을 하셔야 풀립니다. 태환이가 은행을 뛰쳐나와 떨리는 손으로 소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계좌가 전부 막혔어. 내 돈이 다 묶였다고. 전화기 너머 소정이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들려왔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그게? 갑자기 계좌가 왜 막혀? 엄마가 쓰러지기 전에 계좌를 동결시켰나 봐. 공동명의 계좌가 싹 다 정지됐어. 소정이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섬뜩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병실로 가서 어머님한테 여쭤봐.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내란 말이야. 태환이가 헐레벌떡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태환이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기 계좌 말인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환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계좌가 동결됐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그런 거야? 저는 스르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엄마, 내 말 안 들려? 대답 좀 해봐. 피곤하다. 좀 쉬고 싶구나. 엄마,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야. 내 사업 자금도 거기 다 들어있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때마침 오비서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환 씨, 사모님께서 지금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아니, 오비서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시죠. 사모님 혈압 오르십니다. 오비서의 목소리가 서리빨처럼 단호했습니다. 태환이는 어쩔 수 없이 병실 밖으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복도 구석에는 소정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물어봤어?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냥 피곤하다고 나가라시는데 어떡해. 소정이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도대체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어머님이 이러셔? 왜 갑자기 돈줄을 끊어버리냐고.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도 영문을 모르겠다니까. 억울해 미치겠네 진짜. 모를 리가 없잖아. 어머님이 치매도 아니고 멀쩡하신데 이유 없이 그러실 분이야? 두 사람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눈치를 주자 그제야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병실 안에서 그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3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부축 없이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비서가 낯선 중년 남성과 함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이분은 이재현 변호사님입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남성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이재현입니다. 저는 의아한 눈빛으로 오비서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님을 왜? 오비서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쓰러지시고 나서 제가 2주 전부터 조용히 알아보고 선임했습니다. 상속이랑 재산 분쟁 쪽으로는 국내 최고십니다. 이재현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조사한 내용을 가감없이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알짜배기 부동산 중 일부가 6개월 전부터 아드님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지분 30%하고 역세권 상가 건물 2층이 증여 형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명의신탁 계약서 원본 사본이 있습니다. 사모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분명 제 인감도장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맹세코 이런 계약서를 구경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저는 이런 거 본 적도 없고 찍은 적도 없어요. 이재현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필적 감정을 의뢰했는데 서명 중 일부가 모방 서명일 가능성이 99%라고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멍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어느 날 소정이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어머님, 서재가 너무 어지럽네요. 먼지도 많고 제가 오늘날 잡고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그날 소정이는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나오며 제게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서재 서류함 열쇠 잠깐 빌렸었어요. 여기 다시 드릴게요. 저는 그때 의심은커녕 고맙다고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열쇠를 받아 챙겼습니다. 혹시 우리 며느리가? 변호사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에 있던 컵이 넘어지려는 찰나 오비서가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진정하세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친딸처럼 아꼈던 소정이가 이 모든 끔찍한 짓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이재현 변호사님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저번보다 표정이 훨씬 더 무겁고 굳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추가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 이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변호사님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쫙 펼쳤습니다. 며느님께서 1년 전부터 사모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이요? 네, 암보험하고 상해보험, 사망보험까지 총 3건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보험금 총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변호사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부 합치면 8억 원입니다. 8억이라고요? 목소리가 저절로 떨려 나왔습니다. 수익자는 아드님 김태환 씨 앞으로 되어 있고요. 변호사님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보험 가입 서류를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가입자 서명란에는 분명 제 필체와 똑같은 서명이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나는 이런 보험 구경도 못 해봤는데, 필적 감정을 의뢰해 봤는데, 이건 사모님의 다른 서류 서명을 스캔해서 정교하게 합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천벌받을.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며느님이 보험 가입하기 바로 직전에 사모님의 병원 진료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 진료 기록을요? 아니, 남의 병원 기록을 어떻게 봐요?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친구를 매수해서 불법으로 열람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조회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조회한 항목들이 붉은색으로 줄쳐져 있었습니다. 혈압 수치부터 심전도 결과, 가족력까지 아주 꼼꼼하게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소정이가 내 몸 상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소리였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의료법 위반에 무단 열람죄까지 적용됩니다. 오비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사모님 어디가 안 좋은지 미리 파악하고 꼬투리 잡아서 보험 가입시킨 거네요? 아주 작정을 했구먼.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계획 범죄의 패턴입니다. 게다가 추적을 피하려고 보험 설계사 친구를 통해서 서로 다른 보험사 세 곳에 쪼개서 가입했어요. 아주 지능적입니다. 저는 허탈한 심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40년을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환자들 똥기저귀 갈아주고 피고름 닦아주며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노리고 며느리라는 년이 이렇게 무서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니. 오비서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법적 대응 들어가야 합니다. 증여 취소 소송 걸고 형사 고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은 봐줄 수도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님이 태환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드님의 현재 재정 상태를 샅샅이 털어봤습니다. 변호사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태환 씨가 3년 전에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알죠. 대박 터뜨려서 호강시켜주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으니까. 그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 빚만 8억 원입니다. 8억이요?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환이가 8억 빚을 졌다고요? 세상에. 네, 제1금융권은 이미 한도 초과고 제2금융권의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현재 이자만 매달 5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지. 자존심 때문에 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뭔데요?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며느님의 친정 어머니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날린 돈이 3억 원이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태환이 부부가 쌍으로 빚더미에 앉아서 내 돈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고 작당을 한 거였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드님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비서님이 찾아낸 겁니다. 오비서가 거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사용하는 녹음기인 것 같은데 우연히 켜진 상태로 며느리와 대화한 내용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태환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강남 아파트만 내 명의로 돌려놓으면 빚 다 갚고도 남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소정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게 언젠데? 어머님이 언제 주신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 조금만 참아봐. 엄마 요즘 건강 안 좋잖아. 툭 하면 숨차다고 하시고 심장이 안 좋으신데 얼마나 더 버티시겠어?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길어야 1년이야. 저는 녹음기를 노려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소정이가 도끼 어린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빨리 좀 정리됐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빚도 갚아야 하고 나 진짜 미쳐버리겠단 말이야. 알아. 나도 답답해.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우리 거야. 조금만 버티자. 저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꺼요. 당장 꺼. 더는 못 듣겠어. 오비서가 황급히 녹음기를 껐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내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다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오비서가 제 등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이 녹음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재판 가면 이게 결정타가 될 겁니다.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명백해졌습니다. 태환이도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습니다. 다시 2주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퇴원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님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듯 최종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사모님, 며느리 소정 씨의 과거 행적을 털어봤는데 상습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과라도 있다는 겁니까? 결혼 전에 2번의 연애가 있었는데 2번 다 상대방 남자의 재산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 건은 남자가 고소하겠다고 나오니까 합의금 500만 원 받고 끝낸 기록이 경찰서에 남아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 소정이가 전 남자친구에게 집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협박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동기들의 인터뷰 녹취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정 씨가 대학 다닐 때부터 입버릇처럼 하고 다닌 말이 있답니다. 돈 많은 호구 하나 물어서 취집하는 게 인생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소정이가 우리 태환이한테 접근해서 결혼한 것도 다 내 재산 보고 달려든 거였구나. 결혼식 비용만 8천만 원 들었었죠? 네, 맞아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호텔에서 성대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거의 다 대줬어요. 그것도 다 계산된 겁니다. 일부러 호화 결혼식 부추겨서 사모님 재력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이건 소정 씨가 쓰던 노트북 백업 파일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문서입니다. 거기에는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이 아주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안 내고 빼돌리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조사한 거죠? 나는 말해준 적도 없는데. 결혼 1년차 때부터 이미 작업 들어간 겁니다. 심지어 사모님 안방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내 금고 비밀번호를 알지? 사모님께서 금고 여실 때 뒤에서 몰래 지켜보거나 카메라 같은 걸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소정 씨가 로스쿨 다니는 친구랑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야, 시어머니가 너무 정정하셔. 오래 사시면 어떡하지? 성년후견인 제도인가? 그거 신청하면 재산관리 내가 다 가져올 수 있어? 친구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치매 진단서 있으면 가능해.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지정될걸? 소정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치매 진단은 어떻게 받아? 멀쩡한데. 병원 꾸준히 데리고 다니면서 건망증 있다, 이상하다 기록 남기면 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저는 휴대폰 화면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소정이는 제가 오래 살 경우까지 대비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던 겁니다. 멀쩡한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 관리권을 통째로 삼키려고. 이런 천하의 몹쓸 년. 저는 분노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라고 믿고 살갑게 대했던 아이가 사실은 뱀 같은 혀를 가진 사기꾼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비서가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신고하시죠. 저런 악마 같은 년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콩밥을 먹여야죠. 하지만 변호사님이 냉정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보내버리려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소정 씨가 눈치채고 증거 인멸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이 꼴을 보고 어떻게 참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한 방에 끝내야죠. 빠져나갈 구멍 없이 완벽하게 옥죄어야 합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수줍게 웃던 얼굴, 명절 때마다 곱게 한복 입고 세배하던 모습, 그 모든 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다. 내 피 같은 돈 내 목숨값 절대로 니년 아가리에 넣어주지 않겠다.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재활 치료를 핑계 삼아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일반 병동으로 옮겼고 이제는 부축 없이도 복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오비서가 낯선 중년 남성을 대동하고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믿을 만한 친구놈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오비서 옆에 서 있던 남성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각 잡힌 양복을 입은 폼이 예사롭지 않은 5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장학염이라고 합니다. 저랑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얼마 전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관으로 일했던 베테랑입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이요? 그 무서운 곳에서 일하셨다고요? 장학염 씨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30년 동안 금융 범죄만 잡으러 다녔습니다. 최근에 간암 수술 받고 퇴직해서 지금은 백수나 다름없습니다. 아이고 저런 큰 수술을 받으셨군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비서한테 사모님 억울한 사연을 전해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제가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오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이재현 변호사님 혼자서는 그 복잡한 돈 흐름을 쫓기가 버겁습니다. 돈 냄새 맡는 데는 이 친구가 귀신이거든요. 장학염 씨가 낡은 가죽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탁탁 펼쳤습니다. 이야기는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전형적인 계획적 재산 탈취 사건입니다.
아주 질이 나쁜 케이스예요.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그래 보이나요? 네, 제가 30년 동안 이런 사건만 수십 건을 다뤘습니다.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꽁꽁 숨겨둔 게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나올 겁니다. 장학염 씨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니 왠지 모를 신뢰가 생겼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며느님 성향을 보니 뒤로 빼돌린 재산이 더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더 있다고요? 여기서 더 나올 게 있단 말입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분산해서 교묘하게 숨기죠. 제가 그걸 싹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장학염 씨가 호탕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저도 몸 추스르는 동안 할 일도 없고 심심하던 참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서 장학염 씨와 오비서 그리고 이재현 변호사님까지 어벤져스 같은 팀이 모였습니다. 장학염 씨가 비장한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띄웠습니다. 태환 씨랑 소정 씨의 최근 3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죠. 화면에 복잡한 거미줄 같은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돈이 어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까? 소정 씨 명의로 된 비밀 계좌, 그것도 차명으로 관리하던 걸 찾아냈습니다. 남편인 태환 씨도 까맣게 모르는 계좌입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고요? 세상에. 네, 여기 입금 내역을 자세히 보세요. 장학염 씨가 화면을 확대하자 숫자들이 빽빽하게 보였습니다. 사모님 재산에서 야금야금 빼돌린 돈이 대출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세탁기를 돌려서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오비서가 화면 한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JH 컨설팅? 이 회사는 또 뭡니까?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인데. 소정 씨 친정 오빠가 운영한다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 백수건달 오빠가 무슨 컨설팅을 합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입니다. 실제 사업 실적은 10원 한 장 없어요. 이 변호사님이 혀를 내두르며 탄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 수준이 아니네요. 아주 전문적인 자금 세탁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놈들이 꼬리를 자르기 전에 잡아야죠. 장학염 씨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깔아놓은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나머지 계좌들도 싹 다 털어보겠습니다. 오비서가 감탄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장 선생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진짜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이제 형사고소랑 민사소송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든든한 세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저는 뭣도 모르고 당했을 겁니다. 오비서가 제 말을 이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장학염 씨가 헐레벌떡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오비서 둘뿐이었습니다. 사모님, 대박입니다. 등기부등본 전수 조사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하셨길래 이렇게 숨이 넘어가세요? 사모님, 남편분, 그러니까 돌아가신 회장님 명의로 된 파주 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파주요? 우리 양반이 파주에 땅을 샀었나? 금시초문인데. 30년 전에 지인 따라서 투자하신 것 같은데 상속 등기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아, 맞다. 그때 친구가 땅 산다고 해서 쌈짓돈 보탠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장학염 씨가 등기부등본을
제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당시 매입가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내게 5천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니었네요. 하지만 지금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장학염 씨가 인터넷으로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파주 GTX 역세권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땅값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현재 시세가 무려 4억입니다. 4억. 네, 4억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커졌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금싸라기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문제라뇨? 무슨 문제요? 장학염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소정 씨가 3개월 전에 이 토지 등기부를 열람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그 땅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네,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위조된 상속 협의 분할 서류까지 준비해 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비서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자기들 명의로 몰래 꿀꺽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 도장은 안 찍었습니다. 실행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죽은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제가 멍청하게 챙기지 못해서 하마터면 도둑 맞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당장 막아야죠. 네, 즉시 상속 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 씨가 손도 못 대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바로 넣겠습니다. 오비서가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당장 법무사 불러서 서류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1분 1초가 급하네요. 장학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재촉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소정 씨가 눈치채기 전에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합니다. 저는 창밖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봤습니다. 소정이는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시아버지의 땅까지 찾아내서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의 탐욕의 끝은 어디일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시어머니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준비했던 걸까요? 사모님, 장학염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놈들 머리 꼭대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기다려라.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장학염 씨와 이재현 변호사 두 분이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사모님, 드디어 놈들의 목을 쥘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님이 파일을 펼치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정 씨가 태환 씨를 구워 삶아서 사모님 재산을 처분하려고 모의한 모든 과정이 이 안에 낱낱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요? 설마 하니 사소한 것까지 다요? 네, 녹음 파일부터 시작해서 주고받은 이메일, 삭제된 카톡까지 전부 복구했습니다. 장학염 씨가 이번에는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건 소정 씨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입니다. 동선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화면 지도 위에 빨간색 점들과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가신 그날 오후 기억하시죠? 그때 소정 씨는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네, 그랬죠. 저녁 늦게나 왔으니까요. 그럼 그 시간에 어디 있었던 건데요? 부동산 중개소입니다. 사모님 생사가 오가는데 며느리는 강남 아파트 시세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그 급박한 순간에 며느리라는 년은 제 재산을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또 다른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건 카페 CCTV 영상입니다. 소정 씨가 보험 설계사 친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화면 속 카페 구석 자리에서 소정이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미리 상담받는 장면입니다. 사모님께서 혹시라도 잘못되실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거죠. 저는 더 이상 화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법적 효력이 있는 형태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검찰 제출용 고소장도 다 완성했고요. 오비서가 비장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명의 부동산에 전부 가압류 조치 걸어놨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사모님 재산 10원 한 장 마음대로 못 팝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식 수사가 시작되면 소정 씨랑 태환 씨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절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장하겸 씨가 주먹을 불끈 쥐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형사 고소랑 민사 소송 동시에 들어가겠습니다. 걸 수 있는 건 다 걸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만년필을 꺼내들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세요. 2주 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정이와 태환이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비서가 검찰청에 다녀와서 굳은 표정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소정 씨가 아주 딱 잡아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 뻔뻔한 입으로 시어머님께서 평소에 며느리 예쁘다고 주신다고 했답니다. 생전증여 의사를 밝히셨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답니다. 저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태환이는요? 태환 씨도 똑같습니다. 짠 것처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하더군요. 어머님, 건강 안 좋아지시기 전에 미리 재산 정리해 달라고 부탁하셨다고요. 오비서가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증거들이 워낙 빼박이라 그들의 거짓말이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검찰 반응은 어때요? 죄질이 아주 나쁘다면서 강도 높은 추가 수사 들어간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민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소정이는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말끔하게 차려입었죠. 태환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위조된 서명, 불법으로 조회한 병력 기록, 뒤로 빼돌린 비밀 계좌 내역, 그리고 소름 끼치는 보험 사기 계획까지 모든 증거가 빈틈없이 짜여 꼼꼼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소정이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엄연히 가족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와서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소정이 측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사님이 의사봉을 탕탕 두드렸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만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심파극 찍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기각합니다. 증거조사 계속 진행하세요. 저는 방청석에서 소정이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소정이가 제 따가운 시선을 느꼈는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태환이는 여전히 고개를 쳐박고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아 전 물려 키운 자식이 내 목숨값 노린 사기꾼이랑 한패가 되어
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를 통해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태환이가 화해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화해? 저는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빼돌린 재산 전부 토해내고 소정 씨랑은 깨끗하게 이혼하겠답니다. 태환이가요? 네, 직접 사모님 뵙고 무릎 꿇고 빌고 싶다고 합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아주 사정을 하네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비서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사모님 절대 만나주시면 안 됩니다. 화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99% 이긴 싸움입니다. 이제 와서 쇼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태환이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썩어 문드러진 살점이라도 내 자식이니까요. 만나겠습니다. 내 아들로서 보는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볼게요. 며칠 후 태환이가 수척해진 몰골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환이는 살이 쏙 빠져서 퀭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태환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미안해, 엄마. 태환이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빚독촉에 시달리다 보니까 눈이 뒤집혀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저는 태환이를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소정이랑 당장 이혼할게. 빼돌린 재산도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돌려줄게. 다시 예전처럼 엄마 효자로 살게. 태환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응?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환아. 응, 엄마. 녹음 파일에서 네가 했던 말 기억하니? 태환이가 움찔하며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했지? 엄마 그게 내 진심이었니? 네 애미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니? 태환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절대 아니야.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장구 친 거야. 내 진심 아니야. 또 소정이 탓이었습니다. 끝까지 비겁한 놈.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난 이미 그 녹음을 들은 순간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엄마,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법이 판단을 기다려라. 돌아가. 엄마, 나 감옥 가기 싫어. 당장 나가.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태환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비틀비틀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철컥.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터져나오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잘 가라, 내 아들. 부디 죗값 달게 받고 사람 돼서 나와라. 태환이가 돌아가고 며칠이 지난 오후 오 비서가 평소와 달리 급한 발걸음으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무슨 일이에요, 오 비서? 오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켜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뜬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효부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전 재산 빼앗기고 쫓겨나. 제목부터가 아주 자극적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효부라니요? 소정 씨가 언론사에 거짓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사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소정이가 지난 10년 동안 치매기가 있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심해서 며느리를 내쫓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수가 있죠? 소정 씨가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질, 돈 앞에 무너진 가족에 하나같이 저를 악덕 시어머니로 몰아가는 기사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기사를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요즘은 자극적인 제목이어야 클릭수가 나오니까 돈만 받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비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오비서가 소정이의 SNS 계정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소정이가 올린 장문의 호소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숨죽이며 산 10년, 이제는 용기 내어 말하고 싶습니다. 구구절절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시집살이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괴팍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소설을 써놨습니다. 물론 전부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공유가 벌써 2만 건이 넘었습니다. 댓글 반응도 심각합니다. 저는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관상은 과학이다. 돈 욕심에 눈먼 노인니가 며느리 잡네. 저는 순식간에 천하의 악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님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즉시 맞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하겠습니다. 그걸로 해결이 될까요, 변호사님? 이미 저는 마녀가 됐는데? 이미 퍼진 소문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장하겸 씨도 뒤따라 들어오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소정 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법정 싸움에서 증거가 밀리니까 여론전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여론전이요? 네, 재판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수작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죠. 아주 영악한 여자입니다. 저는 맥이 탁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본격적인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태환이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태환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은 어머니 김은자 씨께서 평소 며느리와 증인을 어떻게 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태환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저희를 항상 구박하고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특히 소정이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하시고 옷차림 지적하시고 소정이가 엄마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먹었습니다. 태환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술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재산 증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피고인들은 합의된 증여라고 주장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본인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정신 맑을 때 미리 재산을 정리해서 물려주고 싶다고요. 증인 어머니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까? 네,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소정이한테 고생했으니 보상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태환이가 한술 더 떠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최근 들어 가끔 이상하셨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금방 한 약속도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셨고요. 치매 증상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의사한테 진단받은 건 아니지만 가족으로서 보기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의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관적인 추측으로 원고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에 인정합니다. 증인은 팩트만 진술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고 소정희 측 변호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자마자 이재현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태환 씨 증언에 허점이 많습니다. 의료 기록이랑 정황 증거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아들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판사가 믿어줄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모님, 병원 동료분들께 증인을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장학염 씨가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동료분들 증언도 중요합니다만 판사 입장에서는 친아들의 증언이 갖는 무게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태환이가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태환 씨가 혹시 소정 씨에게 어떤 약점을 잡혔거나 협박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필사적입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태환이가 도대체 왜 저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는지.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법정에서 저를 정신 나간 노인 취급하던 태환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괴로웠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며느리의 배신보다 100배, 1000배 더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해지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급하게 혈압계를 재보니 수축기 혈압이 180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비서 병원에 제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오비서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성 심장 발작입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한 얼굴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환이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태환이가 침대 옆에 어정쩡하게 섰습니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소송 그만하면 안 돼?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어. 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태환이를 싸늘하게 노려봤습니다. 소정이도 미안해하고 있어. 엄마가 소송만 취하해주면 원래대로 다 돌려놓을게. 응?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워. 그때 장학염 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환 씨, 나가주시겠습니까? 사모님 안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제가 아들인데 엄마랑 이야기 좀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지금 사모님 쓰러지신 게 누구 때문인데 큰 소리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장학염 씨가 태환이의 팔을 잡아 끌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장학염 씨가 다시 들어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모님 힘드시겠지만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저들의 거짓말이 진실이 됩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진단서를 검토하고 2주간의 연기를 허가했습니다. 저는 열흘 동안 병원에 꼼짝없이 입원해 있어야 했고 오비서는 밤낮으로 병실을 지키며 제 손발이 되어 주었어요. 열흘 만에 겨우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걷기가 힘들어서 휠체어를 빌려야 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다음 재판은 대리인만 출석해도 됩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휠체어 타고서라도 갈 겁니다. 저는 앙상해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영석 비서가 제 뒤에서 묵묵히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방청석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낯선 젊은 남성이 쭈뼛거리며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비서, 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측 증인인가요? 제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히든카드라고만 하셨는데 누구신지. 젊은 남성이 떨리는 손을 들고 선서를 마쳤습니다. 성함과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박준서라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이고 현재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원고 김은자 할머니 댁 바로 옆집인 302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사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배꼽 인사를 하던 그 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준서 군에게 다가갔습니다. 증인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5일 저녁에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네, 그날 저녁 7시쯤 아르바이트 늦을까봐 급하게 집에서 나왔는데요. 박준서 군이 침을 꿀꺽 삼키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복도 계단에서 저기 앉아 계신 윤소정 씨를 마주쳤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소정이가 사색이 되어 박준서 군을 노려봤습니다. 윤소정 씨는 비상구 계단 구석에서 누군가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네, 복도가 조용해서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박준서 군이 소정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돼. 일부러 모른 척하고 아침까지 기다려보자. 문 잠갔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법정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니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확실합니까?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네, 확실합니다. 계단이 좁아서 바로 옆을 지나갔거든요. 그때 그분이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고 저를 째려보셨습니다. 박준서 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남의 집안일이라 신경 끄려고 했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뉴스에서 할머니 사건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결심하게 된 겁니까? 네,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일부러 방치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정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난 그런 통화한 적 없어. 판사님이 의사봉을 탕탕 내리쳤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소정이가 씩씩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검사가 쐐기를 박듯 다시 물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때 윤소정 씨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계셨고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전화를 받고 계셨어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라 거짓말일 수가 없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소정이를 비난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장하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보셨습니까? 아주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장 선생님, 저 학생 말이 사실인가요? 네, 제가 박준서 씨 증언 듣자마자 통신사에 사실 조회 요청했습니다. 방금 결과가 나왔는데 증언한 그 시각에 소정 씨가 친정어머니랑 통화한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챙기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임이 아닙니다. 죄목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법원 복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걸어가는 박준서 군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 젊은이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죽어가던 저를 살렸습니다. 일주일 후 병실에 있던 제게 장학염 씨가 상기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대박입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또 뭐가 나왔어요? 소정 씨 친정 오빠가 운영한다는 그 컨설팅 회사 말입니다. 베트남이랑 필리핀 계좌로 송금된 정황까지 다 포착됐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알고 보니 소정 씨 오빠라는 작자가 정가가 화려하더군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남의 돈 세탁해 주다가 콩밥 먹은 적이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아주 집안 내력이었군요. 무서운 사람들. 네, 검찰이 방금 소정 씨를 자금 세탁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소정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소정이는 그 길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효부인 줄 알았던 며느리, 알고 보니 시어머니 재산 노린 조직적 범죄단. 앵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저를 악독한 시어머니라고 비난하던 기사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대신 소정이를 천하의 페르나라며 규탄하는 기사들로 인터넷이 도배되었습니다. 댓글창의 여론도 하루아침에 180도 뒤집혔습니다. 저런 악녀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야 진실을 알아주었습니다. 사모님,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비서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냥 돈 욕심 많은 철없는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네, 처음부터 작정하고 덤벼든 범죄자였습니다. 장학염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돈 흐름이 너무 전문적이라 의심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끝까지 파헤친 보람이 있네요. 그로부터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던 법정 공방이 드디어 끝을 맺는 날이 왔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저는 휠체어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두 발로 당당하게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들은 사해행위로 은닉하고 빼돌린 재산 전액을 원고 김은자에게 즉시 반환하라. 오비서가 옆에서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또한 피고 윤소정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 수의를 입은 소정이가 고개를 푹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피고 정태환은 피해자의 친족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태환이도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탕탕탕. 판사님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핑 돌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파주 땅도 그리고 내 명예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 앉았습니다. 오비서가 따뜻한 대추차를 내와 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보며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내 재산 그리고 내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안도감과 허탈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비서 정말 고마워요. 자네 아니었으면 나 벌써 죽었어. 별말씀으려 사모님 건강하게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봉 소리가 법정을 울리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범해서 지루하다고 느꼈던 일상이 이렇게나 눈물겹도록 소중한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고요함을 깨고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수척해진 얼굴의 태환이가 대문 앞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다가 부엌에 있던 오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비서, 나가서 돌려보내세요. 내 집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해요. 오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태환이의 애절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오비서님, 제발요. 얼굴 보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태환 씨, 사모님께서 만나고 싶지 않으시답니다. 제발요, 오비서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 돌아가십시오.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태환이는 그 뒤로도 며칠에 한 번씩 끈질기게 찾아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현관 앞에 꼬깃꼬깃한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비서가 주워온 편지를 건넸지만 저는 뜯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이재현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죠. 태환이는 유언장에서 완전히 배제해 주세요. 10원 한 자도 줄 생각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녀에게 보장된 유류분 청구권이 있기는 합니다만 태환 씨가 가져갈 몫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불효자에게 물려줄 돈은 없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제가 평생 몸담았던 병원 장학재단과 독거노인을 돕는 사회단체에 기부하기로 못 박았습니다. 태환이에게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는 쥐꼬리만한 몫만 남겨두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아까웠지만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었지요. 오비서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소정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기각됐답니다. 그래요? 뻔뻔하기도 하지.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아야지 어디서 항소를 해? 대법원 갈 것도 없이 징역 6년 확정입니다. 교도소에서 꼬박 6년을 살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꼴레요, 인과응보지. 며칠 뒤 장학염 씨가 꽃다발을 들고 환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저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간암 치료 완전히 끝났답니다. 완치 판정받았습니다. 정말요? 어머나 세상에. 축하해요, 장 선생님. 정말 잘 됐네요. 제가 제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치자 장학염 씨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다 사모님 덕분입니다. 퇴직하고 우울했는데 사모님 사건 도우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거든요. 엔도르핀이 돌아서 암세포가 다 죽었나 봅니다. 장학염 씨와 저는 그 뒤로도 종종 만나 맛집도 다니고 차도 마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든든한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예전 병원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곱게 차려입고 제가 40년을 바쳤던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집무실에서 벌떡 일어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요. 제안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가진 재산으로 간호사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원장님의 눈이 둥그렇게 커지더니 이내 반짝였습니다. 장학재단이요? 정말입니까? 네,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포기하려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지원하고 싶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일한 곳이니까요.
그 아이들이 훌륭한 간호사가 되는 걸 돕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곧바로 이사회가 열렸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사진들이 전원 기립하여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재단 이름은 기부자의 뜻을 기려 김은자 간호장학재단으로 명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빼앗길 뻔했던 재산으로 세상에 진정 의미 있는 씨앗을 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어느 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소정이가 면회를 간곡히 신청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매듭은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은 냉기가 돌 만큼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에 푸른 수의를 입은 소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편없이 초췌하고 말라비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소정이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고 저도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어머님, 소정이의 목소리가 염소 소리처럼 떨려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소정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속에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빚 때문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저도 너무 무서워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는 소정이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소정아. 네, 어머님. 그날 밤 기억나? 당신이 나를 안방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갔던 그날 밤 말이야. 그때 네가 잠갔던 그 문은 나를 가둔 게 아니라 네가 영원히 나갈 수 없는 교도소의 철창문이 된 거야. 소정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 이치야. 거기서 죗값 치르면서 평생 반성하거라. 저는 미련 없이 수화기를 탁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소정이가 오열하며 유리를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교도소 정문 밖에서 오비서가 차를 대기시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면회 끝나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가요. 속이 다 후련하네요. 차 뒷좌석에 올라타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울긋불긋 물든 가을 단풍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청명한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학염 씨와 오비서 그리고 이재현 변호사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비서가 솜씨를 발휘해 근사한 저녁 만찬을 차려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고 저를 지켜준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 생명의 은인들입니다. 장학염 씨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요. 저도 사모님 덕분에 암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얻었는걸요. 우리가 서로 은인입니다. 이재현 변호사님도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생활 20년 하면서 가장 보람차고 통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모님 존경합니다. 오비서가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쨍하고 와인 잔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신의 치를 떨었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내 사람들과 함께할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제 재산과 존엄을 지켜냈어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찾아온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